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한국사 시간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연맹 왕국에서부터 출발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은 나라들이 중앙 집권화를 통해서 고대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대충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자, 그러면서 중앙 집권화를 통해서 국가를 율령 체제를 반포하고 또 불교를 수용을 하고 관등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중앙 집권화를 통해서 국력을 강화한 고구려, 백제, 신라의 경우에는 점차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정복 활동을 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백제의 경우에는 4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영토를 크게 넓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4세기 후반 5세기에는 광개토대왕 장수왕을 거치면서 고구려가 영토를 크게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6세기 경에는 신라가 또 크게 영토를 넓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내용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어느 지역을 차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나요? 한강유역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왜냐면 한강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클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가진 땅이었기 때문에 이 한강유역을 차지하기 위한 삼국의 치열한 경쟁 같은 것들이 벌어지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맞나요? 네.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신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는 과정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발해의 성립까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6세기 말 7세기의 상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4세기, 5세기, 6세기에는 중국은 이른바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 분열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중학교 때도 위진 남북조 시대 배운 기억이 있죠, 그죠? 네. 자, 우리나라의 역사를 쭉 보다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보다 보면은 특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중국이 분열되었을 때에는 주변의 국가와 민족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면은 중국은 중국 내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끼리 싸우기도 바쁜데 주변에 다른 나라 민족이 우리를 침략하면은 어려움이 2배, 3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중국이 분열된 상황에서는 주변 국가들한테 선진 문물도 전해주고 너네 우리랑 사이좋게 지낼 거지 우호적으로 외교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분열되었을 때 주변 국가들은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언제 중국의 주변 국가들이 위기를 맞게 될까? 중국이 어떨 때? 하나의 나라일 때, 통일되었을 때 위기를 맞이한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중국이 이제 자기들끼리 싸울 일이 없다 보니까 영토를 팽창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주변국들이 외교적인 압박을 받거나 침략을 받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589년에 위진 남북조 시대가 수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었을 때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수나라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중국이 분열되었었던 상황에서 고구려라는 나라가 굉장히 위협적인 세력으로 성장을 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수나라의 경우에는 고구려에게 여러 차례 우리말 잘 들어라 라는 이런 압박을 가하지만 고구려는 그런 압박을 거부하고 수나라와 대립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나라가 고구려를 여러 차례 침공을 합니다. 고구려는 수차례에 걸친 수나라의 공격을 잘 막아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을지문덕 장군의 무슨 대첩? 살수대첩 같은 것에서 수나라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수나라의 침공을 막아내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뒤에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후에 수나라는 망해요. 수나라가 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중 하나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수나라의 고구려 침공이에요. 수나라는 고구려를 침공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군대를 동원하거든요. 그러면서 국력을 지나치게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결국 고구려의 침공이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국력을 다 소모해버린 수나라는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 뒤에 등장한 당이라는 나라가 중국을 재통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한 번쯤 들어서는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죠? 네. 자, 당나라가 중국을 재통일했지만 고구려는 여전히 중국의 위협적인 세력이었을까?
네, 그렇죠. 고구려는 여전히 중국의 위협적인 세력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당도수와 마찬가지로 고구려에게 외교적인 압박을 가하다가 고구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다시 한번 고구려를 침공합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안시성 싸움 같은 것에서 고구려가 당군을 물리치면서 다시 한번 중국의 침략을 막아내는 이러한 역할을 하였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한편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 배웠습니다.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백제의 경우에는 수도를 어디로 옮겼냐면은 웅진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백제는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해서 고구려랑 함께 맞서 싸울 세력이 필요했어. 그래서 함께 동맹을 맺은 나라가 바로 어디였나요? 자, 백제가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해서 고구려랑 싸우기 위해서 동맹을 맺은 나라 어디였나요? 네, 바로 가야도 있지만 신라였죠. 그죠? 우리는 그 신라와 백제의 동맹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제 동맹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신라의 경우에는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하고 난 이후에 고구려와 사이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고구려의 간섭이 심해지게 되자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나제 동맹을 맺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그죠? 네,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통해서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 유역을 되찾는 데 성공을 하는데 백제가 한강 유역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을 때 신라가 그 지역을 대신 방어해 주면서 이 원래는 한강 유역을 백제랑 신라가 사이좋게 나눠 먹을 계획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한강 유역을 누가 독차지하게 되었어요? 신라가 독차지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한강 유역을 되찾고 싶었던 백제의 공격 목표는 바뀌었다. 고구려에서 어디로? 신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6세기 말 7세기로 가게 되면서 백제의 매서운 공격을 받게 된 신라의 경우에는 이 백제를 견제하고 함께 싸울 만한 세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신라는 김춘추라는 사람이 나서서 누구랑 동맹을 맺으라고 하느냐? 고구려에게 동맹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고구려의 경우는 신라랑 동맹을 맺어주고 싶었을까? 맺고 싶지 않았을까? 맺고 싶을까? 맺고 싶지 않았을까? 원래 우리 편이었는데 배신해가지고 백제 편에 붙었던 신라가 곱게 보일 리가 없어요. 그죠? 자, 당시에 고구려의 지도자는 연개수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건데요.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요. 이제 와서 우리랑 동맹을 맺자고 동맹 맺어줄 수 있다. 니네가 가지고 있는 한강 유역만 내놔. 라는 이런 식으로 김춘추한테 대꾸를 했다라고 해요. 한강 유역을 뱉어낼 수 없었던 신라 김춘추는 결국 자신과 동맹을 맺은 세력으로 어디서 찾게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찾게 되는 거죠. 고구려에게 동맹을 거절당했던 신라는 바다 건너 당나라와 함께 나당 동맹을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을 해서 수도였던 사비성이 함락이 되면서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게 되었고 이후에 나당 연합군의 경우에는 고구려를 이어서 공격을 하고 평양성이 함락이 되면서 668년에는 고구려마저도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사실 당나라가 신라가 동맹 제안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 이유는 여러 차례 공격했지만 실패했던 고구려를 제압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을 것이라는 게 추정이 되는 부분이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자,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는 옛 백제 사람들, 옛 고구려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고구려의 유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나라를 되찾기 위한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부흥운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만은 모두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격파가 되면서 백제 부흥운동과 고구려 부흥운동 모두 실패로 끝이 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일본이 이때 백제 부흥운동을 돕기 위해서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외가 가지고 있었던 거의 모든 힘을 다해서 백제 부흥 운동을 지원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던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백제는 왜와 어떤 관계였다? 백제는 왜와 어떠한 관계였다? 상당히 그렇죠. 긴밀한 관계였다. 매우 백제는 오랜 시간 동안 외와 친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외교 활동을 해왔구나 라는 사실을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됐나요? 네. 자, 그리고 당나라는 신라를 배신을 하게 되죠. 신라를 배신하면서 고구려가 사라지게 되자 만주에서부터 한반도 남부까지 전체를 당이 직접 지배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 백제가 있었던 땅에는 웅진도독부라고 하는 것을, 옛 고구려 땅에는 안동도호부를, 그리고 심지어 신라 땅에도 계림 대도독부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해서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 하였다라는 겁니다. 웅진도독부, 안동도호부, 계림 대도독부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 뭐였나요? 식민통치기구.
조선 충독부 같은 것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라는 이번에는 당나라의 지배를 막기 위해서 당나라랑 싸워야 했기 때문에 나당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당 전쟁에서 신라는 육지에서는 매소성, 바다에서는 기벌포 전투에서 당나라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요. 당나라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당나라 서쪽에는 토번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토번이라는 나라가 당나라를 공격하게 되면서 언제까지 한반도에서 정쟁을 이어나갈 만한 여유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신라의 승리와 토번의 공격으로 인해서 당나라 군대가 한반도에서 철수하게 됨에 따라 616년 신라에 의해서 삼국 통일이 완성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별로 어려울 것 없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뭘 해야 되길래 그렇게 종이를 열심히 찍고 포스트잇을 꺼내고 그러니. 자, 이거는 우리 프린터는 없는 내용인데요.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요, 신라의 삼국통일의 역사적인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평가한 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신라의 삼국통일은 당의 세력을 끌어들이고, 우리가 남의 나라를 끌어들였다는 거지. 대동강 이남의 영토만 확보하면서 고구려 땅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건 좀 별로다,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나 고구려 유민들과 힘을 합쳐 당나라를 몰아내면서 자주적인 통일을 완성하였고 민족 문화 발전에 토단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당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를 막아낸 거는 잘한 일이 있고,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원래 각각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삼국을 통일하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만드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듯한가요? 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역사적 평가는 주로 언제 이루어진 것이냐면요,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졌어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신라의 삼국통일의 의의에 대해서 남긴 평가인 겁니다. 일제강점기, 나라를 빼앗긴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나라가 조금 더 크고 강한 나라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의 삼국통일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옛 고구려의 땅을 잃어버리게 된 게 신라의 삼국통일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힘이 약해지고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됐어. 라는 식의 평가라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무슨 말인지? 네. 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이러한 평가가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오늘날의 시각에서 과거의 사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 비판이 이루어지게 되냐면요, 신라가 다른 나라 끌어들이려고 했느냐?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은 고구려, 백제 역시 수나라든지 외라든지 말가리라든지 돌궐과 같은 다른 나라를, 고구려는 백제를, 신라는 백제를 고구려를, 고구려는 백제를 신라를 제압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은 적이 있다라는 거야. 신라만 외세를 끌어들인 게 아니라 고구려, 백제 모두 외세를 끌어들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다른 나라, 어떤 나라랑 편먹을까? 그게 굳이 그렇게 중요한 상황인가? 아니라는 거야. 살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랑도 동맹을 맺을 수 있었던 게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의 상황이었고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은 같은 나라 사람이다, 같은 민족이다라는 의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비판이 요즘에 굉장히 거세게 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실제로 신라는 통일하고 난 이후에 영토도 많이 늘어났고요. 또 요동에서는 옛 고구려 땅에서는 발해라는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게 되면서 결국 옛 고구려의 영역도 다른 나라가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살펴본 교과서의 이러한 설명은 사실 제대로 된 비판과 평가가 아니라는 점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아닐까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교과서에 조금 너무 옛날 이야기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우리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의의를 이야기할 때 조금 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통일 이후의 상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죠? 원래 연맹 왕국에서 출발했습니다. 왕이 있다고 하더라도 왕은 여러 명의 부족장 가운데 한 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할 때 왕이 여러 부족장과 함께 부족장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모습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다만 이러한 상태에서는 다른 나라랑 싸워서 이기기 힘들기 때문에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발전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변화를 일컬어 중앙집권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율령을 받아들이고 불교를 받아들이고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점차 중앙집권적인 국가로 발전하였다라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었어요. 그죠? 맞나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뒤에 삼국시대의 신분제도에 대해서 배울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신라의 경우에는 골품제라고 하는 굉장히 엄격한 신라의 신분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골품제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왕족인 진골 귀족과 그 아래 귀족들의 등급을 나누어서 과거 부족장 세력들을 정리했어요. 그죠? 그래서 진골 귀족 아래에 6두품, 5두품, 4두품, 3두품, 2두품, 1두품 식으로 귀족들을 구분한 신분 제도를 만들었으니 우리는 그것을 진골 귀족과 두품으로 나누는 신분제라고 해서 골품제라고 합니다. 배운 기억이 있죠? 그죠? 네. 골품제는 굉장히 엄격한 신분 제도라서 신분 간의 이동도 금지되었었고요. 신분 상승도 금지되었었고요.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집의 크기, 타고 다닐 수 있는 마리수, 입을 수 있는 옷의 색깔도 규정이 되는 굉장히 엄격한 신분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진덕 여왕이 사망을 하고요. 김춘추, 아까 나당동맹을 이끌어냈던 김춘추가 무열왕, 왕으로 즉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교과서 설명이 좀 불친절한데요.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여자가 왕이 됐을까? 진덕 여왕 이전에는 누가 왕이었을까? 이름 비슷한데요. 유명한 왕이 있어요? 선덕 여왕이에요. 두 명이나 여왕, 여왕을 거쳤습니다. 왜 이래야만 했을까? 아들이 없었어요. 네. 기존의 왕을 하던 귀족 집안에서 진골 귀족 집안에서 아들이 없다 보니까 딸을 이용해서 왕을 이었습니다만은 진덕 여왕의 경우에도 아들이 없이 사망해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진골 귀족들에게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 김춘추라고 하는 사람이 김유신 같은 무인 세력, 군인 세력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다른 진골 귀족들을 제압을 하고 왕위에 올랐다라는 것이에요. 됐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그 뒤에 삼국통일 전쟁을 원만하게 수행을 해 나가면서 신라의 영토나 인구가 더더욱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됐죠, 그죠? 자, 따라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는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자, 모든 진골 귀족들에게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가 그것을 김춘추가 차지하게 됐어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나도 진골 귀족인데 왜 너만 왕해? 나도 해볼래. 라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따라서 이후에 통일신라에서는 이러한 나라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진골 귀족들의 힘을 철저하게 어떻게 할 필요가 있었다?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네. 두 번째, 영토와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넓어진 영토와 인구를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더 잘 만들어진 통치 체제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수나라, 당나라 때 율령이라고 하는 법과 제도가 더욱더 발전하면서 훌륭한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루어냈어요. 그래서 통일신라 때에는 수나라, 당나라로부터 훨씬 더 완성된 율령 체제를 받아들여서 국내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작업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네. 네. 10반 학생들은 수업 태도는 참 좋은데 대답을 잘 안 해서 선생님이 약간 좀 맥에 빠질 때가 있어요. 9반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어떤 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태도는 좀 별로지만 그래도 수업을 굉장히 대답을 잘해주다 보니까 선생님이 좀 이렇게 수업하는 힘이 나기도 하거든요. 자, 여러분 수업은 선생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리액션이 좋으면은 콘서트에서도 가수도 신이 나잖아요. 그죠? 선생님들도 리액션이 좋으면은 수업할 맛이 납니다. 자, 그래서 통일신라 때에는 요 작업과 요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김춘추 무열왕과 그의 아들이 문무왕은 중앙 집권적인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요. 삼국 통일 전쟁은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게 되면서 우리가 왕을 하는 게 정당하다.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리더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왕실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네, 최전 고마워. 대답 갑자기 너무 많이 해주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네.
자, 그리고 그의 아들 무열왕의 손자인 신문왕 때 오게 되면은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문왕의 장인, 그러니까 신문왕의 와이프의 아빠인 김흠돌이라는 사람이 왕을 해보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김흠돌의 난이라는 사건이에요. 자, 이 김흠돌의 난은 진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흠돌의 난과 관련이 있었던 무수히 많은 진골 귀족들을 죽여요. 숙청을 해 나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 진골 귀족들이 왕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의 결과 이제는 무열왕의 아들, 그의 아들, 그의 아들, 그의 아들, 무열왕의 직계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받는 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도전하지 못할 만큼 강력한 왕권을 통일신라 시기에 확립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됐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편 신라의 경우에는 수나라 당나라로부터 완성된 형태의 법과 제도, 율령 체제를 받아들여서 국가의 통치 체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수나라 당나라에서 완성되었다라고 할 만큼의 법과 제도의 율령이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수당의 율령 체제를 한마디로 얘기해봐라라고 한다면은 바로 삼성육부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동아시아사에는 좀 더 많은 내용을 배우는데 우리는 삼성 육부제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 육부제란 무엇이냐? 황제 아래에 상급 기관으로 삼성, 그리고 하급 기관으로 육부를 두어서 나랏 일을 처리하는 걸 가지고 삼성 육부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느냐? 황제가 이거 해! 라고 명령을 내리면 중서성에서 그거 어떻게 할지 계획을 짠 다음에 문화성에서 이 계획대로 해도 될까요? 물어봐요. 그래서 문화성에서 오케이가 되면은 상서성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상서성에서 는 각각의 정부 부처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일을 나누어줘요. 2부에서 누굴 뽑아서 일을 처리해라. 호부에서 돈을 어떻게 마련해라. 예부에서 외교와 교육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라. 병부에서 군사 문제, 형부에서 법적인 문제, 공부에서는 건설이나 건축과 같은 문제를 처리해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나랏 일이 처리가 되는 시스템이 바로 삼성육부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심사에서 통과가 되면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에서 건설교통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등등을 통해서 일들을 처리하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구조는 오늘날에 비추어 보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꽤나 잘 만들어진 국가의 통치 체제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이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어사대라고 하는 곳에서 감시하고요. 돈을 떼먹는다든지 비리를 저질렀다든지 하면은 처벌을 합니다. 또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가 필요해요. 그래서 국자감이라는 교육기관에서 인재들을 길러내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신라 같은 나라도 이런 거 보고 배우고 싶은 매우 중앙 집권적인 효율적인 시스템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신라 때에는 어떠한 조직의 정비가 이루어졌느냐? 집사부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갑니다. 집사부라고 하는 것은 국왕 직속 기구예요. 오늘날로 치자면 대통령 비서실쯤이 되겠네요. 오직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명령을 수행하는 기관이 바로 집사부라고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부의 장관인 시중이라는 사람이 왕의 명령에 따라 나라의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집사부의 힘이 강해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똘똘 뭉쳐왔던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당나라의 어사대를 본떠서 사정부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일을 하는 관리들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지 감시하고 단속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국학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설립을 해서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당의 율령체제를 받아들여서 통일신라도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를 만들고 국가를 운영해 나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고마워요. 네 말고 다른 대답을 좀 해보게 해야겠어. 자,
그 다음 지방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이 통일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땅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제 넓어진 영토를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지방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전국을 몇 개로 나누었느냐? 9개의 주로 나누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구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치자면은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에 해당하는 도 정도 단위가 여기 나오는 구주의 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9개의 주로 통일된 영토를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군과 현을 두었다. 도 아래 시, 군, 구 있듯이 그 아래 군과 현을 두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두 번째, 오소경, 5개의 작은 서울을 두었습니다. 요거는 무엇이냐? 자, 봅시다. 신라의 수도 어디였냐면은 금성, 오늘날의 경주였어요, 그죠? 자, 사실 신라의 영토가 요만했을 때에는 수도가 여기 있는 게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수도에서 전부 다 가까운 곳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런데 지금 신라의 영토가 어떻게 됐어요? 통일 이후에 넓어졌어요, 그죠? 이 넓어진 영토인데 수도가 여기에 있으면 어떨까? 그쵸? 멀리 떨어진 곳까지 명령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그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지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멀리 떨어진 곳들의 수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작은 수도들, 작은 서울들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숫자 5에다가 작은 소자에 수도 경자를 써서 오소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북원경,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금관경이 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신라의 수도인 금성, 경주가 지나치게 구석에 있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됐나요? 네. 그 이외에도 차별받는 행정구역이 향이나 부곡 같은 거 있었어요. 나중에 설명할 일이 있을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넓어진 영토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군사조직도 만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야 되나요? 구서당 10정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네. 10개의 구서당과 10정을 두었습니다. 자, 구서당은요, 수도, 경주, 금성을 지키는 중앙군이에요. 9개의 부대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구서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신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구려 사람들, 백제 출신의 사람들, 그리고 말갈족 출신의 사람들, 말갈족은 북방에서 활동을 하던 유목민족이에요. 말갈족 출신의 사람들까지도 함께 수도 서울을 지키는 구서당을 구성함으로써 한 민족이 되려는 민족 통합을 시도하였다라고 교과서에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 의도만 있었을까? 아니요. 실제로 민족 통합 의도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옛 백제 사람들, 옛 고구려 사람들, 말가족으로 이루어지는 군인들이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봐. 어떨까? 어떨까? 그렇죠. 혹시나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수도에다가 묶어놓고 수도를 지키는 역할을 하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괜찮아요. 네. 자, 그리고 지방을 지키는 군대로는 10개의 군대를 두었습니다. 그게 바로 10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전국을 몇 개의 주로 나누었어요? 9개의 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10정의 경우에는 각 주마다 하나씩 배치된 지방을 지키는 군대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군데 더 추가가 된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은 여기 있는 한주예요. 여기에만 2정, 2개의 정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왜 여기에는 다른 지역보다 2배 많은 군대를 배치했을까? 커서요. 커서, 그리고 또 국경지대요, 그죠? 북쪽과 그죠? 동쪽, 서쪽으로 외국과의 충돌이 우려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2개의 군대를 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45분에 끝나는 거죠? 딱 봅시다. 자, 그래서 신라의 경우에는요, 진골귀족 수청하고 수나라 당나라에 잘 만들어진 율령체제로 통치체제를 정비하면서 꽤나 안정된 국가로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신라도 망했죠, 그죠? 신라가 망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골품제였어요. 자, 골품제라고 하는 것은 신라의 왕족들, 진골 귀족들이 자신의 특권을 바탕으로 신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신분제도입니다. 신라의 왕족들은 당연히 이 골품제를 통해서 이익을 보고 집권 세력으로서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 진골 귀족은
죽여서 전부 다 싹 다 없앨 수는 없죠. 없어요. 그죠? 어쨌든 자기들은 살아야 되니까, 그지? 진골 귀족을 다 죽일 수는 없어. 그러면 살아남은 진골 귀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숫자가 다시 어떻게 될까? 늘어나게 되겠지, 그지? 자식을 낳고 가족을 확대하면서 진골 귀족들의 숫자는 다시 늘어나게 될 거야. 따라서 이 골품제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한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진골 귀족의 존재는 언젠가 다시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리고 그들은 자기도 왕족인데 왜 나는 왕 못해봐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36대 왕이었던 해공왕이라는 사람이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왕의 힘이 약하자 아니나 다를까 진골 귀족들의 반란이 일어나서 해공왕은 사망을 하게 되고요. 태종 무열왕 김춘추에서부터 지금까지 끊기지 않고 내려왔었던 왕의 배가 끊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어떤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김춘추의 씨가 끊겼으니까, 핏줄이 끊겼으니까 다시 왕이 됐어요. 모든 진골 귀족들에게 다시 한번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진골 귀족들의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해공왕 이후에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가 되었어요. 왕 한 명당 평균 몇 년 한 거예요? 한 7, 8년 왕하고 반란으로 교체가 된 겁니다. 그죠? 신라 말의 상황이 얼마나 혼란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에서는 진골 귀족들이 자기들끼리 왕해보겠다고 싸우고 있으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지방에서도 자기가 왕 해보겠다고 이 반란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바로 김헌창의 난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신라는 통일하고 난 이후에 어떤 지방제도를 마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전국을 몇 개의 주로 나누고 9개, 구주로 나누고 몇 개의 작은 서울을 두었던 5개의 작은 서울을 두었던 구주 5소경 제도를 마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교과서에서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만 김헌창의 난에 가담한 주는 5개 주었고요. 김헌창의 난에 의해서 장악된 소경은 3개의 소경이었어. 다시 말해서 신라 영토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김헌창의 난에 의해서 장악되었던 굉장히 큰 규모의 반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진압이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서 중앙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지방에서 독자적인 힘을 가진 세력들이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호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라의 중앙의 혼란한 틈을 타서 지방 세력들이 독자적인 행정권과 군사력을 장악하면서 넓은 땅을 지배하는 지방 세력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족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육두품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신라의 나름 높은 귀족인데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 왜? 신라는 어떤 신분제도가 있으니까. 어떤 신분제? 신라의 신분제도 뭐였어요? 골품제요. 굉장히 엄격해요. 신분의 상승이 불가능해. 내가 아무리 뛰어나면 뭐해? 진골 귀족이 아니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는데 이런 한계를 느꼈던 육두품들의 경우에는 진골 귀족이 아니라 지방에서 성장한 호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되는 거죠. 골품제 없는 세상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호족 세력들이 더더욱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앙에서는 왕 돼보겠다고 진골 귀족들의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지방에서는 지방 세력들이 성장하면서 혼란한 이 신라 말의 상황, 당시에 살아가고 있었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 힘들었을까? 매우 힘들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중앙에서는 중앙의 진골 귀족들이 세금 뜯어가죠. 지방에서는 지방의 호족들이 세금 뜯어가요. 2중, 3중으로 뜯기는 농민들은 견디다 못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반란이 바로 889년에 일어난 원종과 애노의 난이라고 하는 농민 봉기입니다. 자, 결국 이 총체적인 난국에 휩싸였던 신라의 경우에는요, 이후에 호족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결국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옛 백제의 땅에서는 견훤이라는 사람이 어떤 나라를 세우게 돼요? 후백제를 세우게 되고요. 옛 고구려의 땅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꾸는 누굽니까? 붕예가 그죠? 후 고구려를 세우게 되면서 통일신라는 다시 분열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후 삼국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별로 어려울 거 없었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발해로 가보도록 합시다.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면서 옛 고구려의 땅은 원래 당나라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나라도 이때쯤 오게 되면은 국력이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을 하면서 옛 고구려 땅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대조영이라고 하는 옛 고구려 출신의 사람이 옛 고구려 출신의 사람들 그리고 말갈족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당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바로 698년에 건국이 된 발해라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고구려 멸망 이후 30년 뒤에 발해가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대조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옛 어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구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발해라는 나라의 특징을 보면은요, 우리는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야 라고 하는 고구려 계승 의식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발해의 지배층들의 대부분은 고구려 출신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나라에 보낸 외교 문서를 보아도 우리 고구려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를 다른 나라한테 고구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발해 때 만들어졌었던 지배 모양, 성의 모양, 절의 모양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고구려 때 모양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발해라는 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네. 네. 그러면 발해랑 당나라랑 신라의 사이는 원래 좋았을까 나빴을까? 발해랑 당나라 그리고 신라와의 사이는 좋았을까 나빴을까? 나쁘죠. 왜? 발해는 어디를 계승한 나라니까? 고구려. 고구려는 누구 손에 의해 망했으니까? 신라와 당나라 손에 의해서 망했으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사이가 안 좋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왕이었던 무왕 때는 당나라랑 신라를 적극적으로 견제하면서 영토를 넓히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당과 맞서서 여기인데 산둥반도라는 지역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발해 입장에서는요, 언제까지 당나라랑 사이좋게 사이 나쁘게 지낼 수는 없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발해도 무엇 할 필요가 있었느냐? 발해도 발전할 필요가 있었거든.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왕이었던 문왕 때부터는 당나라랑 우호적인 사이좋은 외교 관계를 하면서 당나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발해도 나라다운 모습을 갖춰가기 위한 체제 정비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성은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최첨단 계획 도시였어요. 오늘날로 치자면은 신도시에 해당합니다. 철저하게 계획돼서 만들어진 도시였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입이 쩍 벌어질 만큼의 대단히 정비가 잘 된 수도였거든. 그래서 발해도 장안성을 본떠서 그의 수도인 상경성을 건설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 시기에 이루어진 당 문물을 수용의 사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날이 발전했던 발해의 경우에는요, 10번째 왕이었던 선왕 9세기 초에 가게 되면은 가장 넓은 영토, 최대 영토를 확보하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발해를 바다 건너 동쪽에 성공한 나라다라는 의미에서 무엇이라고 불렀다? 해동 성국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9세기 말부터 국력이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10세기경에 거란이라고 하는 민족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하였다라고 해요. 발해가 왜 멸망했는지 아직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냐하면 발해와 관련된 기록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만은 피지배층이었던 말갈족들이 제대로 협조를 안 했다라든지 아니면 백두산이 폭발해서 나라가 혼란했다든지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까요? 마지막 페이지죠. 자, 발해는 아까 어느 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당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고구려 계승한 나라죠. 자, 그리고 당나라의 중앙 집권 체제, 율령 체제는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무엇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삼성 육부제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발해 역시 당나라의 삼성 육부제도를 받아들여서 삼성 육부제도를 시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다만 발해랑 당나라가 같은 나라는 아니에요. 아무리 당나라의 제도가 잘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발해의 상황이 당나라랑 100%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당나라의 삼성 육부제도를 받아들이되 발해의 상황에 맞게 고쳐서 사용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운영과 명칭은 독자적이었다라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당나라의 경우에는 6부가 모두 상서성 하나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발해는 6부를 3부씩 나눠서 우사정, 좌사정이라는 걸 두어서 정당성에 소속되게 했던 이런 점들이 당나라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6부의 명칭을 봤을 때 당나라에서는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라고 하거든. 전부 다 이 부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발해에서는 충인의지의 신이라고 해서 유교에서 강조하는 6가지 덕목으로 각 부서의 이름을 지었던 거, 이런 것들은 발해와 당나라가 서로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편 발해의 경우에는 영토가 굉장히 넓었어요. 그죠? 그래서 5개의 서울을 두었습니다. 상경, 동경, 중경, 서경, 남경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전국을 15개의 도단이 15부 그리고 그 아래 62개의 주로 나누어서 도독이나 자사와 같은 지방관을 파견해서 지방을 통치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5경 15부 62주, 이거 발해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되는구나 라는 것 정도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되었나요? 네. 자, 그럼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사 배움책 6쪽을 펴셔서 빈칸의 내용들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삼국의 통일 과정과 통일 신라와 발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이 아까 비판했었죠. 신라의 삼국 통일의 한계로 교과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외국 세력을 끌어들였다는 것이랑 어디 이남? 네, 대동강 이남의 땅만 확보하는 게 한계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의 생각은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신라의 경우에는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귀족들을 숙청할 필요가 있었는데 신문왕 때 그의 장인인 누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김흠불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왕권을 확립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통일신라에는요 왕의 직속 기관인 어디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집사부라는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신라 말로 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진골 귀족들의 힘이 강해지게 되고요. 해공황 이후에 대가 끊기게 되면서 진골 귀족들의 왕권 도전이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가운데 지방에서 일어난 대규모의 반란은 무엇이었었나요? 김헌창이라는 사람이 일으켰던 거죠. 김헌창의 난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헌창. 자, 발해는요 문왕 때부터 당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고요. 선왕 때 최대 영토를 확보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바다 건너 동쪽에 성공한 나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무엇인가요? 태동 성국이었어요. 자, 발해는 당나라의 어떤 중앙 관제를 수용하였나요? 삼성 육부제를 수용을 하였지만 명칭과 운영은 독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됐나요? 네, 우리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삼국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한국사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